3장 시작하겠습니다. 3장. 그래서 속도 해석. 우리가 앞에서 변이를 배웠는데, 변이라는 것은 어떤 점이 그 점을 P라고 합시다. 어떤 점이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P가 시간 델타 t 동안에 P'이라는 위치로 옮겨갔다. 그러면 원래 위치 벡터는 5P 이렇게 되는데 5P'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변이는 P에서 P'을 연결하는 이 델타 RP라고 표현한 요게 델타 t 동안에 움직인 변이죠. 속도라는 걸 정의를 할 때 변이가 벡터이기 때문에 그 벡터를 그냥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눈, 요거는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배웠던 평균 속도라는 그런 개념이고, 미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물론 여러분이 미분에 대한 저거는 스칼라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밖에 배우질 않았고, 벡터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습니다. 벡터 함수에 대해서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스칼라 함수처럼 벡터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거고,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벡터의 미분은 스칼라의 미분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벡터는 스칼라가 아니기 때문에 스칼라에서 미분의 법칙이 적용되는 게 벡터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죠. 그게 어떤 것들은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비슷하게 성립하죠. 벡터의 미분의 성질도 스칼라의 미분 성질하고 비슷하게 성립을 합니다. 근데 다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하간 여기서는 여러분들 학부 과정에서는 뭐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그런 얘기는 여기서는 안 할 거고, 대부분은 비슷하게 성립한다. 그러면 도대체 성립하지 않는 게 어떤 거냐, 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전에도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관찰 변이 얘기하고 했을 때 여기서는 관찰 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관찰 속도라는 게 그 어떤 속도 변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을 갖다가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죠. 스칼라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스칼라는 내가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1m가 그 변이가 1m 동안에 그 1m라는 길이는 스칼라죠. 길이가 뭐 태양에 가서 관찰한다고 해서 그 길이가 1m가 아니라 뭐 0.5m가 된다더니 그렇지 않죠. 스칼라는 어디서 관찰하느냐 상관없이 그 양이 일정하죠. 그렇지만 벡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 속도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변화율인데, 즉 미분한 양이죠. 변이를 미분한 양인데 미분을 한 거죠. 그 미분을 할 때 벡터를 할 때하고 스칼라를 미분할 때는 어디서 미분하느냐에 따라서 그 벡터는 달라지는데 스칼라는 안 달라진다. 그런 것만 봐도 벌써 그게 벡터의 미분과 스칼라의 미분은 다르다 하는 걸 갖다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고, 우리가 여기서는 지금 벡터의 미분에 대해서 뭐 수학적으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로는 그냥 벡터의 미분이 스칼라의 미분하고 비슷하게 성질이 성립한다 하는 정도로만 알고, 거기에 안 되는 것들 중요한 몇 가지는 얘기를 할 겁니다. 안 되는 몇 가지를 하는데 나머지는 비슷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지금 여러분이 여기 표시한 이 평균 속도 할 때 이건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죠. 이거 벡터를 갖다 스칼라로 나누는 건 아무 상관없죠. 스칼라 나눈다는 건 스칼라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스칼라 곱하기 벡터 하면 벡터, 뭐 그거는 뭐 벡터의 기본 성질이니까 이거 정의하는 건 문제 없는데, 이
요거를 리미트 취해서 이거를 속도라고 하자. 순간 속도를 실제로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부르는 게 순간 속도, 그렇죠? 평균 속도를 먼저 정의를 하고 그거를 리미트 취해서 순간 속도 이렇게 하는 거는 마치 여러분이 스칼라의 미분을 정의할 때 했었던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F라는 게 어떤 F라는 스칼라 함수가 있을 때 델타 F를 델타 T로 나눠서 리미트 취해서 델타 T가 0으로 갈 때 그거를 DT분의 DF다 이렇게 정의했던 그 과정하고 동일하게 정의를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평균 속도라는 그 정의와 그거를 리미트를 취해서 순간 속도라는 하는 이런 과정을 갖다 만들어낸 것 뿐이에요.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하면 이 순간 속도를 의미하죠. 순간 속도. 그래서 속도를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마치 스칼라 함수에서 미분 정의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근데 사실은 이런 형태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 같이 어떤 기준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 속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죠. 속도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칠판의 속도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는 칠판의 속도는 0. 왜? 안 움직이고 있으니까. 하지만 칠판은 지금 사실은 움직이고 있죠. 지구가 자전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우주 바깥에서 관찰했을 때 지구가 돌고 있기 때문에 얘는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지구에서 관찰했을 땐 얘가 속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어디서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속도라는 거의 의미가 달라져요.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정의하는 방법으로 유일하게 이걸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항상 절대 기준 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쓰겠다 하면은 이런 정의를 쓸 수가 있는데 절대 기준 틀에 대해서 상대 기준 틀의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정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상대 기준 틀에 대해서 속도를 정의하고 써야 되는 필요성이 실제로 역학을 다룰 때 특히 그 동력학과 관련된 그 분야에 그 시간이 매개된 그런 분야의 그 내용을 다룰 때는 항상 문제가 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정의는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 내용까지 가려면은 사실은 조금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는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나중에 그런 걸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는 뭐 대학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고등동력학이나 이런 데에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됩니다. 아니 그런 과목이 오픈되어 있다면 여하간 여기서는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운 건 스칼라의 함수의 미분에 대한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마치 스칼라 함수의 정의, 미분 정의를 이용하듯이 벡터의 미분도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서 요거를 변이를 미분하면은 그건 속도다 이렇게 정의를 하자. 그래서 그 변이를 미분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간 변이를 미분을 하면은 속도가 된다. 왜? 변이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으로 나눠서 리미트 취하는 과정 자체가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고 쉽게 그래서 속도는 아주 쉽게 그렇게 정의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속도가 정의가 되면 나중에 다음 장에서 가속도도 역시 마찬가지 속도를 한 번 더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가속도가 얻어진다 해서 변이가 벡터고 그 다음에 그걸 미분한 속도도 벡터고 그걸 미분한 가속도도 벡터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그 점이 움직이는 거니까 일종의 이제 그 병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강체의 그 회전 운동과 관련해서 그런 변이의 개념하고 비슷하게 회전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변이가 그냥 변이 대신에 회전과 관련돼서는 그것과 그 좀 상사성을 이루는 게 각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런 강체가 공간에 있는데 얘가 임의의 이런 자세로 가게 하려면은 얘를 갖다가 예를 들면은 마치 변이는 내가 요 임의의 위치에서부터 출발해서 그러니까 기준점이죠. 기준점에서 출발해서 내가 어떤
임의의 위치로 가려면은 X 방향으로 갔다가 Y 방향으로 갔다가 Z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은 그 최종 변이의 위치에, 최종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바꿔도 되죠. X, Y, Z로 가나, Y 먼저 가고 X 가고 Z로 가나, 아니면 Z로 먼저 가고 X로 먼저 가고 그다음에 Y로 가나 마찬가지죠, 결과가. 그래서 그 벡터의 성질 중에 유명한 성질이 바로 커뮤터티브 로 해가지고 그 교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교환 법칙. 그래서 여러분이 벡터 배울 때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그 1학년 때 캘큘러스를 배우면서 벡터 캘큘러스를 배울 때 그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벡터의 성질. 그래서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다. 그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 수학적인 깊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무슨 이런 터무니없는 걸 갖다가 무슨 이걸 가르치고 있나. 도대체 이런 걸 왜 하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가르치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던 아마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서 그게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조금 기특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왜 여기나 해놨을까 하고 한 번쯤 갸우뚱거렸던 사람들은 약간 좀 기특한 사람들이고, 대부분 사람들은 이게 뭐 이런 걸 여기서 얘기를 하나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스칼라의 성질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래요. 스칼라의 성질에. 스칼라는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죠.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벡터도 마치 당연히 그런 성질이 성립해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벡터라는 건 기본적으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성질이 벡터지 그냥 크기만 갖는 스칼라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으로서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된다는 거하고 크기만 갖는 놈이 스칼라가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다. 그 성질이 성립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그러니까 벡터도 A 더하기 B가 되면 B 더하기 A 항상 성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실은 그런 거를 가르칠 때 그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여러분들이 이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면서 좀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런 얘기 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A 벡터 더하기 B 벡터는 B 벡터 더하기 A 벡터가 성립해야 된다. 벡터가 성립해야 되는 프로퍼티 14가지 성질이 딱 이렇게 나열되어 있으면서 보면 다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성질들. 그게 당연하게 보이는 거는 스칼라가 그 성질들이 다 성립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이는 건데 벡터는 스칼라가 아니에요. 크기만 갖는 놈이 그런 성질이 성립한다고 해서 크기와 방향도 갖는 놈이 그거 성립하라는 법이 없다는 거죠. 대표적인 그 내용이 이제 여기 나오는 각변이에요. 각변이. 그래서 각변이 같은 경우는 만일에 각변이가 벡터였다면은 각변이는 뭐냐? 각변이 이거죠.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x축이다. 그러면 x축으로 이게 x축이다. 그러면 x축으로 각변이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돌아가는 거. x축으로 돌아가는 거. 그다음에 이게 y축이다. 그러면 y축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 z축이다. 그러면 z축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각변이죠. 그래서 만일에 각변이가 벡터라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x축으로니까 이거 세타 1만큼 들어가면 세타 1 이쪽에 단위 벡터가 i. 그다음에 y축으로는 세타 2 j. 그다음에 z축으로 세타 3 k hat.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우리 벡터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게 다 벡터냐? 그렇지 않아요.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서 그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그 벡터 캘큘러스 배웠던 14가지 성질을 다 만족해야만 그게 벡터인 거예요. 무조건 크기와 방향,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갖는다고 그랬지 크기와 방향을 갖는 게 다 벡터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각변이 같은 게 크기와 방향을 갖죠. x축으로 이 방향으로 세타 1만큼 들어간다. 크기, 세타 1이 크기고 방향은 이쪽 방향. y축으로 뭐 세타 2만큼 그 y축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z축으로 또 세타 3만큼 돌아간다. 이렇게 만일에 그게 벡터라면은 뭐가 성립해야 된다? 세타 1 i 더하기 세타 2 j는 세타 2 j 더하기 세타 1 i 이렇게 돼야 되죠.
아까 변이가 마치 X로 먼저 가고 Y로 가나 Y로 먼저 가고 X로 가나 결과가 똑같아야 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하는 걸 보여주는 그 예가 바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그 얘기들이 지금 첫 페이지에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그림에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뭐냐? 세타 여기 보면은 여기가 먼저 X축으로 이 세타 1, 세타 2 90도씩 돌린 거예요. 90도. 세타 1, 세타 2 90도씩 X축으로 90도 돌리고 Y축으로 90도 돌리면은 결과가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 출발을 똑같이 해서 Y축으로 먼저 90도 돌리고 그 다음에 X축으로 90도 돌리면 결과가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각 변이는 크기와 방향을 갖고 있지만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건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 변이는 벡터로 표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그게 각 변이가 벡터였으면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겠죠.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세타 1 I 더하기 세타 2 J는 세타 2 J 더하기 세타 1 I 이렇게 세타하고 벡터 표시를 해가지고 세타는 각 변이 그래서 각 변이는 이렇게 표시하고 이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할 수 있었을 텐데 해보니까 얘는 그런 성질을 안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표현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변이가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까 속도는 변이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도를 구했는데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었는데 각 변이가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그놈을 미분을 해서 각 변이가 벡터였다면 그놈을 그냥 똑같이 미분을 해서 델타 t로 미분을 해가지고 나눈 다음에 리미트 취해가지고 각속도를 구하면 됐겠죠. 각속도라는 거는 분명히 각속도라는 거는 각 변이의 변화 시간에 따른 변화율과 관계가 있어요.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각도의 변화량이 각속도하고 관련이 있다는 건 알아요.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그러나 그 각 변이를 이게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시간에서 미분해서 각속도가 안 구해져요. 절대. 그런데 각 변이는 벡터가 아닌데 각속도는 벡터예요. 각속도는 벡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각속도를 정의하는 게 속도 정의할 때는 변이를 가지고 그냥 미분해서 속도를 정의하면 됐었는데 각속도는 정의를 할 때 각변이가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각변이를 미분해서 각속도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정의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속도를 정의를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력학의 그 기본 이론이 대부분 그 이유 때문에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복잡해져. 그래서 대부분 고등동력학 과거에 학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은 앞에 한 30페이지 정도가 그 각속도의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30페이지 정도의 여러 가지 세오렘들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해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막 이리저리 설명을 하는데 그걸 보다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대부분 다 책을 다 덮어버리죠. 덮어버리고 안 해요. 그래서 그런 식의 그 설명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각속도의 정의의 방법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방법이 이제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여하간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각변이는 벡터가 아니다. 각속도는 각변이로부터 미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 하는 거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각변이는 벡터가 아닌데 미소각변이라는 게 있어요. 미소각변이. 여기 지금 델타 세타라고 했죠. 델타 세타. 미소각변이. 이 델타 세타는 자, X축으로 Y축으로 Z축으로 아주 작은 양만큼 아주 굉장히 작은 양의 델타 세타 1만큼 X축으로 돌려주고 델타 세타 2만큼 Y축으로 돌려주고 델타 세타 3만큼 K축으로 돌려주게 되면은 그럼 어떤 위치로 가겠죠.
근데 이거는 이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가 아주 0에 가까운 아주 작은 각도들이에요. 자, 이랬을 때 이 얘를 미소각변이라고 그러는데 얘는 벡터예요. 얘는 벡터예요. 자, 얘가 왜 벡터라는 걸 갖다가 그러면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정식으로 증명하는 거는 뭐 또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자, 이거를 그러면은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로 하지 않고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 델타 세타 1 이 순서를 바꿔보자. 2번, 3번, 1번으로 1번, 2번, 3번으로 X축으로 먼저 델타 세타 1만큼 돌리고 Y축으로 델타 세타 2만큼 돌리고 Z축으로 델타 세타 3만큼 돌리는 대신에 Y축으로 델타 세타 2만큼 먼저 돌리고 Z축으로 델타 세타 3만큼 돌리고 X축으로 델타 세타 1만큼 돌리자. 순서를 바꿔보자. 그럼 결과가 같아질까 하는 거죠. 결과가 같아야만 벡터인 거죠. 이게 같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바꿨을 때 예를 들면 이런 이거는 좀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강체라고 생각하고 이 강체에 이렇게 축을 거서 처음에 이 강체를 B라는 바디 B라는 강체가 있으면 거기에 붙어 있는 이 강체에 붙어 있는 B1 햇이 X축하고 일치하고 B2가 Y축하고 일치하고 처음에 기준 자세에서 B3가 Z축하고 일치하고 있을 때 이 B1 축으로 일단 그러니까 X축으로 먼저 얘를 갖다가 이렇게 돌리고 Y축으로 공간에 고정돼 있죠. 그걸로 이렇게 델타 세타 2만큼 돌리고 Z축으로 델타 세타 3만큼 이렇게 돌려서 임의의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때 그 임의의 자세로 갔을 때 B1, B2, B3가 그 I, J, K 즉 X축 방향, Y축 방향, Z축 방향 단위 벡터와 이루는 그 방향 코사인을 구해보면은 이런 식의 값을 갖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값을. 요 방향 코사인과 관련된 거를 이걸 X축으로 델타 세타 1, Y축으로 델타 세타 2, Z축으로 델타 세타 3만큼 돌렸을 때 요 식은 뭐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도 구할 수 있는데 뭐 그 구하는 게 여러분이 어려우면 이런 뭐 인터넷에서 쳐보면 이런 것들 다 나올 겁니다. 스페이스 1, 2, 3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의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 하고 이거 그러니까 I, J, K와 B1, B2, B3 사이에 이 방향 코사인 표입니다. 이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전달 행렬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게 방향 코사인인데 여기서 C2, C3는 뭐냐면 코사인 델타 세타 2, 코사인 델타 세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S3는 사인 델타 세타 3 뭐 이런 식이에요. S1은 사인 델타 세타 1 이런 거죠. 그런데 이렇게 구해지는데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가 다 굉장히 작은 값이다 보니까 코사인 델타 세타 i는 1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잖아요. 그런데 사인 델타 세타 1은 얘는 델타 세타 1 사인하고 요거 같죠. 델타 세타 i가 되죠. 사인 델타 세타 i는 델타 세타 i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어프록시메이션 된 값들을 갖다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런 결과가.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건 코사인 제로 하니까 이게 1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코사인 제로 사인 델타 세타 3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델타 세타 3가 되고 이런 식인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사인 델타 세타 2가 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델타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심플리파이 한 거예요. 자, 이게 X축으로 돌리고 Y축으로 돌리고 Z축으로 돌린 건데 요번에는 Y축으로 돌리고 Z축으로 돌리고 X축으로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돌렸을 때는 두 번째 축, 세 번째 축, 그리고 첫 번째 축으로 돌리면 스페이스 2, 3, 1 로테이션의 결과를 이용해서 이걸 정리하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옵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요. 이놈도 마찬가지로 이건 앞에 결과가 달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사인은 1로 되고 사인 세타는 세타가 되는 걸 이용해서 이걸 정리해 보면 앞에 나왔던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얻어진다 이거죠. 똑같은 결과.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결과가 앞에 했던 거하고 델타 세타 1, 델타 세타 2, 델타 세타 3가 또 아주 작은 값일 때는 이 IJK와 B1, B2, B3 사이의 이 관계식이 X, Y, Z 그러니까 축으로 그 순서로 돌리나 Y, Z, X 축으로 돌리나 그 순서를 바꿔도 같아진다. 같아진다. 즉 미소각변이는 벡터의 성질을 만족한다 이거죠. 벡터의 성질을.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 책에는 각속도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 있죠. 각속도를 미소각변이 델타 세타를 갖다 델타 t로 이건 벡터니까 스칼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리미트를 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속도라고 정의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각속도라 정의한다. 이게 이제 이런 정의가 소개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벡터의 미분에 대한 거를 본격적으로 설명하자면 그거가 좀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깊이까지 들어가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 벡터 이 각속도라는 벡터를 갖다가 유도되는 그 정의를 이용하려고 이런 정의를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썼을 때 델타 세타는 분명히 벡터지만 세타는 벡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타는 벡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타를 미분해서 얘가 지금 이게 얻어진 게 아니고 델타 세타를 델타 t로 나눠서 리미트 취해서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세타를 미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세타를 구해서 세타를 미분해서 각속도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 세타라는 벡터를 미분해서 각속도가 구해지는 게 아니고 델타 세타를 구해야만 이 정의를 구할 수 있어요. 델타 세타를 구해야만. 델타 세타라는 저거를 구해야만. 그래서 이 정의가 성립은 하지만 실제로 얘를 이용해서 각속도를 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가 정의라는 것은 그 정의된 방법을 이용해서 쉽게 사실은 그 값이 구해질 수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는 맞는 얘기이긴 하지만 실용성이 별로 없는 그런 정의입니다. 그런 정의이기 때문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는 거는 본격적인 정의를 이용하기에는 여러분들한테 너무 좀 전달할 양이 헤비하고 그래서 지금 학부 과정에서 다루기엔 좀 약간 좀 까다롭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정의를 할 수 없이 그냥 이용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소개하고 있는 건데 그 내용들에 깔린 그 배경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등동력학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정의를 안 쓰고 다른 정의를 갖다가 소개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학년 때 동력학을 배울 때 여러분들은 각속도의 정의에 대해서는 배운 바가 없어요. 각속도 정리라는 건 배웠죠. 정리. 그래서 그 각속도를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각속도 덧셈 정리라는 걸 배웠지만 각속도의 정의는 배운 적이 없어요. 각속도가 어떻게 정의되는지, 각속도가 도대체 왜 벡터인지조차도 잘 모르죠. 각속도가 왜 벡터인지조차도 잘 몰라요. 각속도가 벡터라는 것은 그 직관적으로 증명하기 가장 좋은 적은 바로 여러분들이 동력학의 18장에서 등장했던 예제 중에 자이로스코프 예제를 보면은 각속도가 벡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자이로스코프 보면 세 개 축을 긴벌로 이렇게 싸고 있죠. 자이로 자체를 갖다가 세 개의 축이 있어요. 이렇게 돌 수 있는 방향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렇게 돌고 안에서 또 이렇게 돌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자이로가 이렇게 돌 수 있고 세 개의 이런 그런 축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돌아가더라도 걔네들을 세 개를 같이 조합해도 결과가 같아져요.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 세 개의 축 방향을 갖다가 어떻게 조합하나 결과가 같아져요. 회전하는 저걸 갖다가. 그래서 각속도는 그래서 벡터입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증명하기 가장 좋은 예제가 바로 각속도가 벡터라는 걸 증명하기 가장 좋은 예제가 바로 그 자이로예요. 자이로.
자유로를 들여다보면 왜 각속도가 벡터인지를 갖다 알 수 있어요. 제일 뭐 다른 성질도 14가지 성질도 다 사실은 다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등장하는 게 바로 그 교환 법칙이거든요. 교환 법칙. A 벡터 더하기 B 벡터 B A 더하기 B는 B 더하기 A가 된다. A, B가 약간 어떤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어떤 값이라고 할 때 크기와 방향을 갖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크기와 방향을 가지면서 그런 양인데 A 더하기 B가 B 더하기 A가 된다. 그러면은 그 A, B라고 표시하는 건 그 놈들은 벡터다. 이런 얘기예요. 벡터다.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그 내용을. 그리고 그것들이 도대체 물리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건가도 잘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지 그냥 그 표시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여하간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런 식으로 일단 정의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 정의의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속도와 각변이 각속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속도 해석 지금 어떤 링크의 속도 해석과 관련된 거를 속도라는 걸 다룬다는 건 자연히 각속도라는 걸 다룬다는 거예요. 사실은 각속도. 왜냐하면 링크는 지금 여기 다 강체를 다루는데 강체의 각속도를 알아야 어떤 강체에 속한 어떤 점의 속도를 갖다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해석에는 각속도에 관련된 부분도 반드시 같이 따라 나오는 거죠. 속도 해석한다는 건 속도를 구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연히 경우에 따라 각속도를 구한다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속도 해석에는 각속도와 속도를 구하는 게 주요 관심사죠. 각속도와 속도를 구하는 게 주요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3장에서는 뭐가 등장하느냐? 어떻게 하면 속도를 구할 수 있느냐? 링크의 어떤 점에 링크에 부착된 움직이는 점이겠죠. 안 움직이는 점의 속도를 구하려고 우리가 애쓸 필요는 없으니까 베이스 링크에 붙어있는 점이나 이런 건 다 0이니까 그건 뭐 구할 필요 없죠. 근데 움직이는 링크상에 있는 어떤 점들의 속도가 어떻게 되나? 그걸 알고 싶은 경우 또 움직이는 링크들의 각속도는 어떻게 되나? 그걸 알고 싶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그 방법론을 이 3장에서 지금 다루는 겁니다. 방법론을. 이 3장에서는 앞에 위치 해석할 때 등장했듯이 똑같이 또 도회적인 해석 방법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물론 해석적인 방법, 그 다음에 복소수를 이용한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오늘과 이제 내일 거쳐서 그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우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건 사실은 동력학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인데 강체에 고정된 두 점의 속도 차이, 강체에 강체 두 점이 붙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강체에 고정됐다는 거예요. 고정돼 있다. 강체 두 점은 붙어 있다. 그랬을 때 이 두 점의 속도 간의 관계식을 구한 게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2점 정리에서 속도 관계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는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 P점과 Q점이 붙어 있는 그 강체의 각속도 외적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벡터. 이렇게 차이가 난다. 하는 게 바로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그 2점 정리의 속도 관계식이었죠.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다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링크가 있는데 여기 지금 링크예요. 얘가 여기 이 링크죠. 그래서 P점과 Q점이 있어요. 이 링크에 P점도 붙어 있고 Q점도 붙어 있는데 얘가 링크가 이렇게 움직여 갔다 이거죠. 움직여 갔다. 그럼 P점은 P'점으로 가고 Q점은 Q'점으로 갔다. 평면에서 그랬을 때 이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어떻게 구해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위치 변화를 보면은 Q가 Q'으로 간 거하고 P가 P'으로 갔을 때 Q하고 Q'을 갖다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이렇게 딱 붙여 놓으면은 P하고 P'하고 여기서 이 선하고 이 선하고 길이가 같으니까 얘하고 길이는 같고 여기서 P에서 P'로 가는 요게
요 양이 결국은 요 델타 PQ 점 사이에 그 저거 차이에 거리 차이의 그 변화량으로 된다. 이 얘기는 전 시간에 했던 얘기죠. 전 시간에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위치 해석할 때 이런 이 관계식이 나왔었어요. 이거 두 개 모아놓으면 결국 이게 그 변화량하고 같아진다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 양이 요게 어떻게 되느냐? 요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요 크기는 요 삼각형에서 보면 말이죠. 요 직각 삼각형에서 보면은 요거의 변 곱하기 사인 요 각도의 2분의 1 되는. 그래서 요 각도가 델타 세타라고 그러면 2분의 델타 세타. 그러니까 요걸 뭐냐면 P에서 Q까지 거리니까 P에서 Q까지 거리의 사인 2분의 델타 세타가 요 거리니까 요건 그거의 2배죠. 그래서 2배의 P에서 Q까지 거리에다 사인 2분의 델타 세타다. 이렇게 구해진다 하는 거죠. 그게 그 변이차의 크기예요. 근데 크기인데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이거의 방향, 요거의 방향. 델타 세타가 굉장히 작아지면은 얘나 같아지겠죠. 이 두 벡터가 같아지면은 결국 얘는 이 방향도의 수직으로 가겠죠. 수직으로 가니까 결국 그 방향은 뭐하고 같아지냐? 오메가 크로스 RPQ하고 같아진다. 오메가는 이거 수직이니까 이게 수직인 방향과 이거에 서로 이렇게 되면 이 방향이 되니까 그 방향이 바로 이 방향이죠. 그래서 오메가 크로스 RPQ의 방향이 된다 이거죠. 그 방향과 같아진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하고 같아지니까 크기는 얘하고 같아지고 방향은 얘하고 같아진다 이거죠. 그럼 이 방향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크기는 요거죠. 요게 크기예요. 그래서 요게 크기고 요게 방향인데 그놈을 갖다가 그놈이 바로 요거라고 그랬죠. 요 델타 RPQ. 그놈을 델타 T로 나눈 놈이 그 평균 속도가 되는 거고 그놈을 갖다 리미트를 취하면은 바로 그게 바로 순간 속도, 즉 우리가 보통 속도라고 하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놈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이 그 알고 있듯이 델타 세타분의 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리미트 취한 건 1로 간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요거 델타 세타분의 델타 T분의 델타 세타는 요게 오메가 크기로 가고 그리고 오메가 크기로 하니까 여기는 오메가하고 요건 캔슬돼서 서로 없어지죠. 오메가 없어져요. 요놈만 남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냐면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뭘로 얻어지느냐? 오메가 크로스 RPQ로 얻어진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PQ 사이의 속도, P점 같은 강체에 붙어 있는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그 강체의 각 속도 곱하기 두 점을 연결하는 벡터에 같아진다는 이 식이 얻어지고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바로 VP 빼기 VQ죠. VP 빼기 VQ. VPQ라는 거는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 차이니까 그러니까 VP 빼기 VQ가 이게 되니까 결국은 VP는 VQ 더하기 오메가 크로스 RPQ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동력학에서 배웠던 이점 정리 속도 관계식이었죠. 속도 관계식.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속도 관계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한 겁니다. 동력학 배울 때 여러분들이 그거 이론적으로 그거를 잘 생각해 볼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그때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텍스트에 나와 있던 것들을 잘 보면서 이미 그때 이 내용들을 잘 학습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이용하는 데 바쁘고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번 어떻게 유도되는지에 대해서 따질 기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동력학에 등장하는 이점 정리 속도 공식이에요. 얘가. 자,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여기서 기억할 게 이걸 뒤에도 이게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아예 여기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관계식이 성립하면은
방향만을 놓고 봤을 때 방향만 얘네들은 서로 다 수직이에요. 오메가는 평면의 수직이니까 얘하고 수직이고, 그죠? 얘하고 수직이고, 얘하고 또 얘도 수직이에요. 세 개가 수직이죠. 얘는 평면의 수직인 방향이고, 얘는 어떤 R이란 방향이면 이 R이란 방향의 평면에서 수직한 방향이 이거고,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는 이 평면의 수직인, 그래서 서로 세 개가 서로 수직인 그런 벡터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이 벡터의 단위 벡터를 이렇게 해트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죠? 단위 벡터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의 단위 벡터도 오메가 이렇게 해트로 표시할 수 있고, 이거의 단위 벡터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 K 해트는 I 해트 크로스 J 해트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게 만일 이게 I 방향이면 얘는 J 방향이고 얘는 K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면 뭐가 성립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I 해트는 J 해트 크로스 K 해트 이렇게 되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이븐 퍼뮤테이션은 돌아가죠.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오메가 해트는 R 해트 PQ의 크로스 V PQ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죠? 단위 벡터끼리니까 이게 성립하면 이게 성립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고 넘어가느냐면은 나중에 이 오메가의 방향을 구해야 될 필요성들이 등장을 해요. 방향, 오메가의 방향. 기구의 각속도의 크기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각속도의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이냐. 구하려면은 그거 방향을 구하려면 얘네 둘 가지고 구할 수 있다. 얘 방향과 얘 방향. P점과 Q점을 연결하는 그 두 위치 벡터 차이에다가 외적 P점과 Q점의 속도차 벡터 두 개를 갖다가 외적한 그 방향이 바로 그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다. 그걸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걸 가지고. 그 부분이 여러분 책에 명확하게 좀 안 나와 있어서 그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종종 각속도 구하는 것까지는 거기 잘 나와 있는데 각속도의 방향 구하는 게 좀 잘 안 나와 있어서 그걸 강조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수식에 근거해서 이제 속도 해석을 하는 방법이 여기 소개가 됩니다. 이제 제일 먼저 그 도회적인 방법이 소개가 되는데, 이 도회적인 방법이 속도 다각형이라는 걸 그려서 그 속도를 갖다가 속도와 각도를 구하는 그런 그 방법을 갖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속도 다각형. 자, 제일 간단한 예제로 여기 이런 삼각형이 있다. A, B, C로 이런 링크가 있다. 얘가 뭐 다른 링크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건 모르고 얘네들이 움직이는데, 이 링크가 움직이는데 내가 요 A, B, C라고 생긴 요 강체가 A점의 속도도 알고 있고 B점의 속도도 알고 있다. 그러면 C점의 속도는 얼마가 될까? 또 이 링크의 각속도는 얼마가 될까? 이게 내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A점의 속도는 이렇게 이거라고 하고 B점의 속도는 이거라고 하자. 이걸 두 개는 이제 주어졌다고 생각하자 이거죠. 임의로 주어졌다. 그럼 그걸 갖다 여기다 그려요. 이렇게 그려요. A는 이렇게 그리고 B는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 A 속도와 B 속도의 차이가 이게 VBA라고 그랬죠. VBA. 이 차이가 이거라고 그랬어요. VBA가 A 벡터, B 벡터 사이의 차이 이렇게 됐다. 그죠? VBA는 뭐예요? VB 빼기 VA라고 그랬죠. VB 빼기 VA. 그러니까 여기다 VA 더하기 VB 빼기 VA 하면 V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 순서나 이런 걸 갖다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링을 할 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알면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어선풀에 아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어선풀에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걸로 자기 아는 척하다가 사고만 내기 딱 좋아요. 알려면 확실히 알던지 아니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다가 사고만 쳐요. 노이즈만 점점 제너레이션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대로 요게 어떻게 됐는지 요걸 분명히 대충 그렇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부할 때 내가 그걸 확실히 이해했나 하고 딱 짚고 넘어가야지, 대충 그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절대. 확실히 이해했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확실히 이해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걸 갖다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이 B번 그림이라는 거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밑에 뭐라고 쓰여 있는 얘기를 잠깐 보죠. 자, 그랬을 때 얘를 갖다 속도다각형으로 그린다는 거는 여기 우선 먼저 D를 보면 속도다각형으로 그린다는 건 어떻게 그리냐면, 속도다각형은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벡터를 갖다 이렇게 표시한 거잖아요. 벡터를. 속도다각형은 벡터를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이 나중에 속도다각형 그려라 하는 문제가 아마 틀림없이 중간고사 그런 게 나올 텐데, 속도다각형 그리라고 그러면 꼭 벡터처럼 이렇게 화살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속도다각형은 이게 벡터처럼 화살표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기 이게 속도다각형이에요. 오른쪽에 이게. 속도다각형인데, 속도다각형은 일단 그릴 때 일단 속도가 0인 점을 먼저 그려요. 이게 여기서 여기 OV라고 돼 있죠. V는 velocity의 그 첫 번째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가 0인 점을 먼저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A의 속도가 이쪽으로 이만큼 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속도다각형에서는 그 A점의 위치를 갖다가 그 크기만큼, 속도의 크기만큼 이쪽으로 그려요. 속도의 크기만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 거예요. 여기 화살표 표시가 없죠. 그냥 A점이에요. A점. 이렇게 그려놓으면, 여기서부터 이쪽 방향으로 이 크기를 갖는 놈이 그 A점의 속도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이 속도다각형으로부터. 속도다각형은 화살표 안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그리고 B점도 마찬가지죠. 아까 B점 이 벡터가 이렇게 됐는데, 이 방향으로 이 크기, 그러니까 이 크기를 갖다가 이걸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게 2m/s 그랬을 때 사실은 속도다각형 그릴 때 1m/s를 내가 이걸 갖다가 내가 10cm로 그리겠다. 그럼 자기가 그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그리는 거예요. 2m/s를 갖다가 뭐 어떻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2m/s는 내가 이 평면에다가 10cm를 갖다가 2m/s로 나타나겠다. 이 크기가 이 길이가 바로 그 속도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고, 이쪽에서 여기 방향이 바로 그 속도의 방향을 나타내는 거예요. 방향. 여기다가 벡터 표시는 필요 없고 그냥 선만 그음으로써 이 선의 크기가 속도의 크기고 이 선의 방향이 속도의 방향인 거예요. 그러면은 A에서 B를 연결하는 이놈이 바로 아까 여기 한 것 똑같이 A, B 사이의 속도 차예요. 속도 차 벡터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내는 거죠. 크기와 방향. 자, 그런데 이렇게 구하고 나서 아까 뭐가 원래 문제 중에서 시점의 속도를 구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시점의 속도. 원래 시점의 속도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뭐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시점의 속도 구하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구하는지. 왜 이게 시점은 말이죠. 시점의 속도 있을 때 시점의 속도는 시점과 B점 사이에 이 변이의 수직 방향이 C와 B 사이의 속도 차이하고 수직을 이루죠. 두 벡터가. 얘하고 얘가 서로 수직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얘하고 얘가. 맞죠? P점과 Q점 사이에 이 그 위치차 이놈이
P점과 Q점 사이의 속도 차이하고 서로 수직을 이룬다고 그랬잖아요. 수직을. 그 얘기예요, 지금. 여기 아무 강체 위에 있는 두 점은, 붙어 있는 두 점은 그 두 점을 연결하는 이 위치 차이, 이 벡터와 그 두 점 사이의 속도 차 벡터는 서로 수직이다. 그 얘기가 지금 첫 번째 2점 정리 속도 공식에서 등장했던 그 얘기잖아요. 얘기. 뭐 새로운 얘기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 2점 정리 속도 공식에 나와 있었던 그 공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이 얘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대충 공식만 그냥 막 적용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시점의 위치를 갖다 구할 때 요거 여기 보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요 내용이 이렇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그려가지고 V12 저걸 갖다 구하기 위한 그 그림을 갖다 여기다 그려놓은 건데, 자 그거를 똑같이 여기다가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공식이 지금 요 그림이 아까 벡터로 그린 거하고 똑같은데 여기다가 그걸 똑같이 그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설명을 하면 벌써 여기서 요거까지 가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설명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A, B 설명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되는데 그 다음에 C 설명에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면은 여러분이 벌써 복잡하게 느껴요. 근데 그래서 이 속도 다각형이라는 방법이 소개가 되는 거고, 속도 다각형에서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말이죠. 그려놓고 나서 요 BC와 수직인 방향으로 BC의 속도 차이가 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B에서부터 요 BC와 수직인 방향으로 선을 긋은 거예요. BC와 수직인 방향, 요 BC와 수직인 방향으로 선을 긋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A에서 AC와 수직인 방향으로 선을 긋은 게 바로 이 A와 C점 사이의 속도 차이죠. 속도 차. 그래서 여기서 A에서 요 AC와 요거와 수직인 방향으로 이 선을 긋은 거예요. 그 두 점이 만난 이 점이 바로 C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AC, 여기서 요게 요 속도 차, 요 크기가 A점과 C점 사이의 속도 차의 크기고, 요 방향이 A점과 C점 사이의 속도 차의 방향이라는 거죠. 요거 마찬가지로 B점과 C점 사이의 크기고, 요게 크기가 이 방향이 B점과 C점 사이의 방향이라는 거죠. 그렇게 C점을 찾는 거예요. 여기는 화살표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당연히 물론 요 삼각형이 원래 있던 이 삼각형과 요게 닮은 꼴이죠. 닮은 꼴이 당연히 됩니다. 그 방향들을 계속 그렇게 여기 이것들의 수직으로, 이거의 수직으로, 얘의 수직으로 다 그려서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삼각형이 요 삼각형하고 닮은 꼴이 됩니다. 요게 알파, 베타 이 각도가 같아져가 닮은 꼴이 됩니다. 닮은 꼴이 되는 거 뭐 증명하는 게 여기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어떻게 속도 다각형이 그려졌는가 하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은 지금, 자, 그럼 C점을 찾았죠. 이렇게 찾고 나면은, 자, C점의 속도는 얼마냐? 여기서부터, 여기 속도가 0인 점에서부터 C점까지 연결하는 요 크기가, 요 길이가 C점의 속도의 크기고, 요 방향이 C점의 그 속도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해서 구하면. 그래서 속도 다각형 그릴 때 여기서 이용하는 지금 걸 보면은 바로 앞에 나왔던 2점 정리의 속도 공식에서 그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가 두 점의 그 위치 차이의 수직이라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다 그려진 걸 알 수 있어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이게 다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이죠. A 벡터, A점의 속도가 예를 들어 이게 1m/s인데 예를 들어서 1m/s를 내가 1cm로 그리기 시작했다면은 그 다음에 얘가 보니까 얘가 뭐 한 1.2cm다 그러면 이게 자로 재서 1.2cm면 얘는 1.2m/s구나. 그 다음에 요걸 그려보니까 여기에 0.5cm다 그러면 이건 0.5m/s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에서 이 방향들이 바로 그 방향이 된다 이거. 그리고 A하고 B하고 연결하는 이거는 A, B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의 크기고, 이 두 점을 연결하는 방향이 A, B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 방향이고, A, C 이 두 점은 요 길이가 A, C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의 크기고, 이 방향이 두 점 사이의 속도 차이 방향이다. 그런 식으로 다 이 속도, 이 다각형으로부터 다 판단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 다각형을 통해서 그런 속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건 하나의 링크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일반 링키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어떻게 풀 수 있나를 이제 보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푸나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또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다가 말았던 게 있죠. 얘 각속도가 어떻게 되냐, 이 링크에. 자, 여기서 속도 다각형에서는 그 자체에서 각속도가 등장하진 않아요. 각속도가. 그런데 각속도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뭐가 있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A, B라는 게 이렇게 구해졌으면 A, B의 속도가 이렇게 구해졌잖아요. A, B의 속도가. 그럼 지금 이 관계식이 A, B 사이의 속도 차이는 오메가 크로스 A, B 사이의 그 위치 차이하고 같다. 이 관계식에서 그 관계식에서 보면은 요거의 크기는 이거의 절대값의 크기하고 같다. 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같으니까 이 크기는 그렇게, 오메가의 크기는 그렇게 구하면 되죠. 이게 VP의 크기를 갖다가 요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되죠. 얘네들이 서로 다 수직이니까 이렇게 나눠도 된다는 겁니다. 수직이니까. 얘네들이 서로 수직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죠.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죠. C라는 벡터가 A 벡터 크로스 B 벡터다. 그런다고 그래서 A 벡터의 크기가 이게 C 벡터의 크기를 갖다 B 벡터의 크기로 나눠준 거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는 A, B, C가 서로 수직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수직일 때만. 얘가 서로 수직이 아니면은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안 돼요. 당연히. 예를 들어 A, B가 서로 뭐 예각을 이루고 있는 거다. 그러면 A, B하고 C는 수직이지만 이렇게 구해질 수는 없죠. 크기가. 그러니까 벡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건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 VB를 갖다 요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오메가의 크기가 나와요. 그냥 나와요. 얘네들은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자, 근데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방향은 내가 지금 여기 써놓은 이걸 이용해야 된다 이거죠. 이걸. 그럼 오메가의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오메가 방향은 요거 위치차에다가 크로스 속도차 단위 벡터 요걸 써야 된다 이거죠. 요걸 써야 된다. 이거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걸 다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강의 노트에는 그게 안 올라가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한 줄이 안 올라가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이걸 하나 더 붙여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써놓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위치차 크로스 속도차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방향이 여기서 보면은 위치차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 위에 것까지 다 나타나요. AB의 위치차는 이게 위치차이죠? 이게 위치차? 이 벡터. 속도차는 속도차는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 크로스 이거 이렇게 됐으니까 그죠? AB 이거 크로스 이거.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요거 크로스 이게 반식의 방향이에요. R 크로스 AB BA 이렇게 됐으니까 A에서 B 벡터 A에서 B 밑을 자꾸만 보니까 정렬을 않고 A에서 B 벡터 그 다음에 이게 A에서 B를 하는 위치 차이 벡터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그 속도차 벡터
이게 좀 방향이 바뀐 것 같은데? 반시계 방향, 이게 당연히 반시계 방향인데? 이렇게 되고,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가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뭐가 잘못됐지? 반시계라고 써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R, AB하고 VB하고 뭐가 잘못됐지? IJ, JK 뭐를 내가 자꾸 지금 조금 헷갈리고 있네? 아니 그냥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지금 안 맞는 것처럼 생각이 되지? 이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요게 AB 벡터고 위치차 벡터, 이게 속도차 벡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반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돌리려고 그래가지고 헷갈렸네. 혹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또 나처럼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여기다 놓고 두 개 다 여기다가 A에서 B니까 여기 A에서 B 이렇게 두 개다가 A를 맞춰 놓고 이렇게 돌려야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튀어나오는 방향이니까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 그래서 방향까지 그 속도 폴리곤에서 바로 이렇게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방향까지. 자, 그래서 이 방법을 갖다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자. 자, 이런 사절기구가 있다. 사절기구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지금 뭐 주어졌어요. 얘가 뭐 이 2번 링크, 3번 링크, 4번 링크예요.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의 각속도가 주어졌을 때 여기 이제 뭐 이 길이나 뭐 이런 것들 다 주어졌습니다. 다 주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E점과 F점의 속도도 구하고 이 3번 링크와 4번 링크의 각속도도 구해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이 B점의 속도는 A점의 속도에서부터 이렇게 금세 이거 2점 정도 있으면 이게 금세 나오죠. 그래서 이 B점의 속도는 각속도 이걸 갖다가 라디안 퍼 세컨으로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계산할 때는 항상 이거는 지금 레볼루션 퍼 미니트죠. 그럼 이걸 60으로 나눈 다음에 2파이를 곱해줘야 라디안 퍼 세컨으로 한 바퀴 돌아가는 게 2파이 라디안이니까 2파이로 곱한 다음에 60으로 나눠줘야 이게 라디안 퍼 세컨으로 고쳐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그 길이를 갖다가 곱해주게 되면 지금 이거 피트 파운드로 되어 있는 저건데 그 크기가 나옵니다. B점의 크기가. 자, 그래서 B점의 크기가 나오면은 방향은 뭐 이거 보면 뻔하잖아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방향은 이쪽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자, 일단 먼저 여기다가 속도다각형 여기 그린 겁니다. 속도다각형 속도가 0인 점은 이 점은 아무 점이나 찍으면 돼요. 그 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릴 때는 속도다각형의 0점은 속도가 0이 되는 점은 OV점은 아무 데나 찍고 시작하면 돼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시험 볼 때 그 속도다각형 그리라고 그럴 때 그걸 위치를 잘 잡지 않으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자꾸만 이쪽으로 가면은 나중에 여기 시험지 바깥으로 나가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충 한번 이렇게 해보고 나서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지겠구나 하면 0점을 어디다 잡느냐 하는 건 여러분이 잘 판단해야 돼요. 잘못 구석에다 잡기 시작해가지고 그 구석 바깥으로 나가면은 곤란해지니까 나중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거는 임의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A점과 D점도 여기 있죠. 왜? A점과 D점이 속도가 0이 되는 점이죠. 여기. A점과 D점이 속도가 0이 되는 점. 그래서 여기 같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A점과 D점이 속도가 0이 되는 점이기 때문에 A와 D는 OB점과 일치하는 한 점이에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아까 B점이 이쪽으로 간다. 이쪽으로 이 속도가 이렇게 된다니까 B점이 이쪽으로 이 31.4
31.4라는 이 피트 퍼 세크를 갖다가 요 크기로 나타낸 거예요. 요 크기로. P점을 갖다가. 그걸 갖다 내가 어떻게 할 건가? 이건 예를 들어 31.4를 피트 퍼 세크를 갖다 내가 3.14cm로 여기를 그리겠다. 그럼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이걸 어떻게 그리느냐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알아요? 우리가 항상 이용하는 게 지금 한 게 B점과 C점 사이의 속도 차이는 이 위치 차이 이거의 수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우리가 B점 여기는 알고 있어요. B점 속도 여기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B점에서부터 얘의 수직인 방향을 그려요. 얘의 수직인 방향. 그게 이거예요. 이거. 얘의 수직인 방향을 그린 거예요. 이거. C가 여기 있죠. C. 얘의 수직인 걸 이렇게 그려요. 그 다음에 이 D점에서 C점 이것도 마찬가지죠. D에서부터 C는 어떻게 돼요? D에서 C는 얘 방향이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 D점이 여기 있죠. 이거예요. 이거. 이 선 DC를 연결하는 선이 얘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이렇게 두 개를 갖다 쭉 그리면은 거기 만나는 점이 C점인 거죠. 만나는 점이 C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거를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요런 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거의 핵심이 바로 이게 두 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으로 이렇게 찾아내고 있다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C점을 이렇게 찾아요. C점 찾은 다음에 C점 찾고 나면 그 다음에 2점 찾는 거 쉽죠. 왜? C에서부터 2점은 어디에 있냐면 C 이거의 수직인 방향. C에서 2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이 지금 요 방향이죠. 그 다음에 B에서 2는 지금 B에서 2의 속도 차이는 이거의 수직인 방향. 이게 이거죠. 그래서 2점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2점을 찾아내고 나면은 바로 O에서 요걸 연결하는 요 크기가 바로 요 2점의 속도의 크기고 요 방향이 바로 요 2점의 속도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렇게 움직일 때 얘가 이 속도를 어떻게 갈까? 머릿속으로 뭐 굉장히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쉽게 알아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얘가 이렇게 돌 때 얘가 어떤 방향으로 얼마나 움직일까 생각하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속도 다각형을 딱 그리면은 얘가 지금 이 B점의 속도의 크기인데 대략 지금 보면은 2점의 속도의 크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방향이다. 이렇게 움직인다. 2가 움직이는 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고 거의 이 크기하고 비슷하게 얘가 움직이는 크기, 속도 크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움직인다.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 다각형.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잘 알고 있어야죠. 속도 다각형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고 그리는 방법만 알면 그건 아무 쓸데없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의 속도는 크기는 이만한 크기. 이 크기는 지금 이 크기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B점이 움직이는 크기 31.14하고 비슷한 크기로 그리고 이 방향은 이쪽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걸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속도 다각형을 통해서. 자, 이 F점 구하는 것도 뭐 F점의 속도 구하는 건 똑같죠. 이거 알았으니까 여기서 CF의 수직인 걸로 해서 이거의 수직인 선을 긋고 또 DF의 수직인 거. 그럼 이거 DF의 수직인 이쪽 방향으로 또 D로부터 이렇게 그으면은 그러면 여기에 F가 또 결정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3번 링크의 각속도는 BC 요 위치 차이 벡터에다가 BC 그 속도 차이 벡터가 이거죠. 이거와 이거 크로스한 거. B를 여기다 하면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그죠? 반시계 방향.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4번 링크의 방향. 이 DC 요거의 방향에 DC 요거 방향. 여기 모아놓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시계 방향. 그래서 오메가2와 오메가3와 오메가4가 둘 다 반시계 방향이고 크기는 아까 구했던 이 BC를 갖다가 이 크기를 요 크기로 나눠주면은 바로 그게 각속도 크기죠. 오메가3의 크기. 그래서 요 크기가 뭔지는 요게 31.4니까 그 비율로 구해주면 요 크기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비율로 구하면. 요걸 31.4라고 그랬으니까 이 크기는 요거의 몇 배인가 하면은 속도 크기가 나오잖아요. 그런 다음에 요 길이 요걸로 나눠주게 되면 바로 각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마찬가지로 이거의 각속도의 크기는 이 CD 요거의 크기를 갖다가 요 크기로 나눠준 거죠. 그렇죠? 그렇게 나눠주면은 또 이 4번 링크의 각속도의 크기가 나온다. 그렇게 구하는 거다. 그렇게 구하는 거다. 속도다각형 그렇게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속도와 그 링크상에 있는 모든 속도들과 저거를 그렇게 구하는 거다 이거죠.